이어서 MBS 투데이가 방송됩니다. 농촌의 맛 MBS. 사랑이 가득한 MBS, 행복이 가득한 MBS 한국농업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투데이입니다. 이상기후가 심화하면서 원예 농산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원예 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서울 AT센터에서 원예 산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기후 적응형 품종을 도입하고 유통 체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은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원예 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을 찾기 위한 제19회 원예산업토론회가 지난 20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극심한 기후변화로 원예 농산물 피해가 커져 소비자들의 밥상물가 부담이 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봄철의 저온, 여름철의 폭염, 그리고 긴 장마 등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작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 변화에 따라 농산물의 수확량은 쉽게 변동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섭취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예 농산물 수급을 안정화하려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보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원예 농산물의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정 생산이라든가 농업인 소득 향상 등을 위해서는 기후 적응형 품종이 보급 확대가 되어야 되고 지역 특화 작목으로다가 적지적작 개념의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 원예 농산물 유통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저장과 통계 기술 등을 활용해 시장에 적정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입니다. 파동이 났을 때, 가격이 높아졌을 때 이렇게 풀고, 또는 가격이 너무 낮아졌다 그러면은 그 생산지에서 바로 도매시장으로 가는 것을 안 하고 우리가 다 또 수매를 하고, 그런 통계적 기반에서 한번 해보자. 중장기적으론 이상기후의 근본적인 원인인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등 농축산업도 보다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농업은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피해 산업인 동시에 벼생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벼생산, 가축사육 등에서 불가피하게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가해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량 주권의 국권이 지키기 위해서는 농업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적응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업무협약을 맺고 원예 농산물 신품종 개발, 저장기간 개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후변화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MOU 체결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필요한 기관끼리 협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오늘 이 행사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이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이상기후와 관련한 보다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농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S 이은서입니다. 농업 경영체는 재배 작물이나 농지에 변동이 생기면 변경사항을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이에 정부가 올해부터 작물별로 정기 변경 등록 기간을 정하고 점검하는 농업 경영체 정기 변경 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턴 제때 정보를 변경하지 않은 농업 경영체엔 직불금 감액 등의 조치도 할 예정입니다. 이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꼼꼼한 변경 등록이 당부됩니다.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민과 농업법인은 재배 품목이나 농지 등의 변화가 생기면 변경사항을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정보는 정부의 농산물 수급 관리와 정부와 지자체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꾸준한 변경 등록으로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직불금과 농민수당, 각종 보조사업 혜택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은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반면 이후 변경 등록은 의무인데도 참여가 저조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변경 등록 활성화를 위해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 등록제 운영에 나섰습니다.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 등록제는 동계와 하계, 추계작물의 정기 변경 신고기간을 정하고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실제 현장과 등록 정보가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후 점검 결과에 따라 등록 정보를 수정하고 제때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엔 직불금 등 지원을 제한합니다. 다만 올해는 운영 첫 해인 만큼 직불금 감액 등의 조치는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10%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충분히 설명드리고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은 감액 지급도 적용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농가노는 1월부터 2개월간 마늘과 양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결과 1만 개 이상의 경영체가 변경 등록에 참여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변경 등록 의무를 농가에 집중 홍보하고 마늘 양파 자조금 단체와 협업한 것이 주요했다는 설명입니다. 경영체가 7만여 정도 되시는데 10,000개 이상 경영체가 참여하셔서 상당히 많은 경영체들이 참여해 주셨다고 볼 수 있고요. 자조금하고도 협력체계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정기 변경 등록 기간 외에도 연중 정보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보 변경이 필요한 농민은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농가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변경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농가원과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에 전화해 경영체 정보를 변경할 수 있고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누리집에서도 등록 정보 변경이 가능합니다. 농가원은 오는 7월 이후엔 스마트폰으로 농업이지에 접속해 변경 등록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입니다. MBS 이은영입니다. 환한 LED 조명을 켜둔 실내 공간에서 상추 등 작물을 재배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물이나 양분을 자동으로 공급해 작물을 재배하는 스마트팜 농업입니다. 최근에는 작물 재배 형태를 바꾼 타워형 스마트팜이 각광받고 있다는데요. 아파트처럼 작물을 높이 쌓아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어 청년농을 위한 새로운 창업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수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한 공장단지. 안으로 들어가자 초록빛 채소가 한가득 보입니다. 타워형 스마트팜에서 자란 바질입니다. 스마트팜은 빛이나 온도 등 생육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해 실내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지능형 농장으로 수경 재배를 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평평한 단에 작물을 여러 개 두고 태양빛 대신 LED 조명을 쬐어 재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재배시설을 아파트처럼 세운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타워형 스마트팜으로 불리는 이 방식은 모종 재배시설을 세로로 세워 수직 형태로 작물을 기른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입니다. 이러한 방식에서 자란 작물은 수직으로 한가득 쌓여 마치 벽을 가득 채운 덩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수직으로 하다 보니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돼서 편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타워형 스마트팜은 기존의 방식에서 생기던 여러 단점들을 보완해 작물 재배가 보다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 스마트팜은 단을 수평적으로 둔 형태인 만큼 작물에서 침전물이 떨어져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또 단과 단 사이에 설치해둔 LED 조명의 발열로 작물의 생육이 불균형적으로 이뤄진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수평으로 단을 쌓았을 때 개인적인 경험은 이제 요 단별로 이제 침전물 생기니까 이제 청소해야 되는 거 인건비랑 요 이 단과 단 사이에 LED가 발열이 계속 있으니까 중간 부분에 온도랑 습도가 올라가서 작물 생육이 좀 고르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제가 이제 이렇게 수평으로 단을 쌓았던 거를 운영할 때보다는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전체가 골고루 자라고 특히 타워형 스마트팜은 좁은 면적에서 작물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점이 큰 이점입니다. 이 덕에 소자본으로 영농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내 스마트팜 시설의 효율을 많이 높여서 이제 전용 면적 한 25평 미만에서도 수익이 나도록 그동안 많이 기술 개발을 고도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렇게 작은 공간에서 이제 수직 농장을 운영하셔도 이렇게 공동영농 통해서 조금 판로를 찾고 수익화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팜 기술 고도화로 딸기나 잎채소 등 다양한 과채류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돼 향후 청년농들이 신선한 식품을 유통하는 데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청년 농업인을 중심으로 도심 속 유휴 공간을 활용한 스마트팜 창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업은 좁은 공간에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앞으로 더욱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기술진흥원은 스마트팜 확산과 보급을 위해 벤처 창업 기원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갈 예정입니다. MBS 김수아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맞춤형 농식품 사업 안내 서비스인 농업이지에서 농업기상제 조기경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농업이지는 농민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농업 경영체 정보를 조회하고 나에게 맞는 농업 보조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차세대 농업정보 서비스입니다. 이번에 신규 제공하는 농업기상제 알림 서비스는 기상청의 동네 예보 정보를 농촌진흥청이 재분석해 농장 단위로 재해 예측 정보를 제공합니다. 경영체 등록 농가는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농업이지 본인 인증만으로 자기 농장 필지와 품목에 맞는 재해 예방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검색창에 농업이지를 검색하면 됩니다. 전북도가 인구 감소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에 나섭니다. 전북도는 2015년 시작한 이번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981동의 빈집을 정비했습니다. 올해는 22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90동의 빈집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빈집 정비 범위는 기존의 농어촌 지역에서 도심 빈집까지 확장하고 지원 대상도 농촌 유학생을 포함해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시설 개선형과 문화공간형, 주민공간 조성형으로 변환하는 사업도 운영됩니다. 도는 2월 중 시군 누리집 등을 통해 사업 대상자 모집을 실시하고 각 지역 특성과 추후에 맞춰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농식품을 수출하는 지역농협협의체인 한국농협수출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협의회가 만들어진 것은 지난해 정부가 수출 물류비 지원을 폐지하고 수출 전문 조직을 육성해 간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데 따른 겁니다. 협의회는 원예 농산물, 가공식품, 양복, 인삼 등 4개 부류를 수출하는 지역 농협 가운데 최근 3년간 수출 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97곳이 참여합니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생명에서 열린 발기인회에선 창립총회 직전까지 활동할 운영위원회도 구성됐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모두 16명이며 운영위원장에는 이동희 전남 나주배 원예농협조합장이, 부회장에는 문수호 경남 진주 수공농협조합장과 김창직 경북 세김천 농협조합장이 각각 추대됐습니다. 정부가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특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의 전문의 제도를 신설합니다. 송민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경기 여주시의 한 반려동물 테마 공간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성장 모델 구축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농식품부는 반려동물도 내과, 안과 등 특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의 전문의 제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반려동물 상급 병원을 도입하는 등 동물 의료 체계를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중장기 가축 방역 발전 대책에 따라 방역을 고도화하는 방안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가을가리와 가축 분뇨 처리 활동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올해부터 농지개량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남도가 절토, 성토 작업을 계획하는 경우 농지 소재 시군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농지 개량 행위 신고제는 폐기물 불법 매립과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 농지 훼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농지 개량 사전 신고 없이 절토, 성토를 진행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은 농지 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20, 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식육처리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100만 원 기준 80%를 도비로 지원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채택된 식육정형사 청년인재 육성 사업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축산 분야에 청년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유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기도는 식육처리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지원해 해당 분야의 기술력은 물론 위생관리 능력을 갖춘 현장 중심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월 중 공모를 통해 총 30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북도가 올해부터 도내 모든 시군의 생계급여 가구에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발급합니다. 5천여 가구의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총 4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가맹점에서 채소, 과일 등 신선 농산물을 카드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을 지원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대형마트나 편의점, 온라인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제2회 농지은행 사업 참여수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영농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청년 농업인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모 대상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를 지원받아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입니다. 참여자는 농지은행 사업을 활용한 계기, 영농 창업 과정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출품작은 심사를 거쳐 총 8점이 선정되며 수상자에게는 농어촌공사 사장상과 함께 최대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가락동 365 지난 한 주간 주요 농산물 거래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품목입니다. 깐쪽파 10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2월 15일 거래 첫날 최고가에서 출발했습니다. 14만 1,200원대였고요. 다음날 가격이 유지됐지만 한 차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 중반에는 비슷한 가격이 유지됐고요. 마지막 이틀 동안은 소폭 더 하락하면서 21일 10만 9천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최고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역시 첫날이었던 15일 15만 1,000원에서 거래를 시작했고요. 역시 최고가였습니다. 그리고 16일을 기점으로 한 차례 가격은 하락했지만 다시 한번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후 이틀 동안 가격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20일 12만 6천원 최저가를 기록했고요. 마지막 날 2천원이 오르면서 12만 8천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백다다기오의 100개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역시 15일에 가장 높은 가격에서 거래를 시작했고요. 8만 1,100원대였습니다. 이후 이틀 동안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틀 동안 가격이 상승했고요. 마지막 이틀 동안은 가격 다시 한번 빠지면서 21일 7만 3,1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최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15일부터 17일까지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주 중반을 넘어 후반까지는 다시 한번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2월 19일에는 9만원 기록하면서 이날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2만원 가까이 빠지면서 21일 79,0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신고된 15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주 초반에 가격 변동폭이 좀 있었는데요. 2월 15일 48,000원 최저가에서 시작을 했고 다음날까지는 가격이 유지됐지만 17일 한 차례 크게 솟았습니다. 이날 73,400원대까지 오르면서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다시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주 후반까지 하락폭은 조금 더 있었고요. 마지막 날 한 차례 상승하면서 21일 63,2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최고가 흐름도 비슷했습니다. 역시 첫날 15일에는 48,000원, 가장 낮은 최저가였습니다. 16일에는 비슷했지만 역시 17일에 한 차례 크게 올랐습니다. 85,0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날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이후 주 후반까지는 가격 계속해서 하락합니다. 그리고 20일에서 21일로 넘어가면서 한 차례 다시 오르며 85,0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당근 20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당근은 2월 15일 59,600원대 최고가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주 중반인 18일까지는 점진적으로 가격이 하락했고요. 이날 53,4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최저가였습니다. 그리고 주 후반까지 소폭 상승을 하면서 마지막 날에는 55,3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역시 첫날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63,000원이었습니다. 최고가에서 출발을 해서 역시 주 중반인 18일까지는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가격이 상승했지만 다시 한번 떨어지고 20일에는 56,000원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날 2,000원 정도 오르면서 58,0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부유 단감 10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부유 단감도 2월 15일 최고가에서 출발했습니다. 41,000원대였고요. 이후 주 중반을 넘어서 후반까지는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20일 38,700원대 최저가였고요. 다음날 소폭 오르면서 39,0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최고가 흐름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날 역시 가장 높은 가격이었죠. 45,000원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날 최고가였습니다. 역시 주 중반을 넘어 후반까지 계속 하락했습니다. 19일 한 차례 눈에 띄게 하락하면서 이날 43,000원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이틀 동안은 2,000원가량 상승하면서 45,0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빨간 파프리카 5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주 초반에는 큰 변화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7일과 18일 사이 한 차례 오르면서 이날 42,000원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 후반까지는 3일 동안 쭉 가격은 떨어집니다. 마지막 날이었던 21일 36,0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주 초반에 높은 가격을 형성했는데요. 2월 15일 58,000원 최고가에서 시작을 했고요. 다음날 가격이 비슷했지만 계속해서 가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 후반까지 쭉 떨어졌고요. 2월 21일 마지막 날 45,0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 상품입니다. 무 20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무는 거래 첫날 29,000원대 최고가에서 출발했습니다. 주 중반까지 가격은 뚝 떨어집니다. 18일까지는 계속 하락했지만 한 차례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이후 비슷했지만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마지막 날이었던 21일 25,0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최고가 흐름도 비슷했는데요. 첫날에는 31,100원 최고가에서 시작을 했고요. 주 중반이었던 18일까지는 가격 뚝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이후 한 차례 오르는 듯 했지만 가격은 다시 한번 이틀 동안 빠지면서 21일 27,3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농산물 주간 시황 확인해 봤는데요. 매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반입량, 품목별 낙찰 가격, 시세 추이 등은 매일 새벽 2시에 방송되는 낙찰 가락동 라이브 프로그램에서 보다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MBS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